여러분은 혹시 퇴직 후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몇 달째 돈을 모으면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한번 가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은 들뜬 마음으로 함께 다녀왔지만 돌아와 보니 뭔가 어긋나 버린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우리끼리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 나이에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그래서 모임 통장을 만들고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단톡방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항공료 할인 정보, 예쁜 숙소 사진, 현지 맛집 후기들이 쏟아집니다. 여기 꼭 가보자, 이건 놓치면 안 돼 하며 일정표를 짜는 시간조차 행복했을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공항에서 만난 친구들의 얼굴에는 20년 전 수학여행 떠나던 그 설렘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출국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여러분의 표정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드디어 해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친했던 사이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소에는 몰랐던 서로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그 작은 차이들이 관계에 금을 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여행을 다녀와서야 알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의 인간관계는 때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그 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혜로운 인간관계 설정 비법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와 함께 친구 없이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박현숙 씨, 올해 64세입니다. 지난 봄 고등학교 동창 4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모두 정년퇴직을 마치거나 아이들이 장성해서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추억 만들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 하며 모두들 설레어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는 하루에도 몇십 개씩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항공료가 저렴한 날을 찾아보고 맛집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숙소가 좋을지 토론했습니다. 여행 경비로 각자 80만 원씩 모았고 일정표까지 꼼꼼히 짜놓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그 들뜬 마음이란 정말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 유명한 흑돼지집에서 나눈 담소, 올레길을 걸으며 나눈 진솔한 이야기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였습니다. 평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정미 씨는 여행 와서 늦잠 자면 언제 구경해? 라며 7시 조식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은혜 씨는 여행 와서까지 시간에 쫓기고 싶지 않다며 9시 이후를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다 맞춰보자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쇼핑할 때 드러났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숙 씨는 손주들 선물도 사야 하고 집에 가져갈 것도 있으니 알뜰하게 사자며 가격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여행 와서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면 재미없다며 비싼 상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너는 참 꼼꼼하다. 당신은 후화시네 같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일정을 소화하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 했고 다른 분은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마지막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여행 경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대충 나눠서 내자고 했고 다른 분은 그래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며 영수증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40년 우정이 갑자기 어색해지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네 사람은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의 들뜬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를 서먹함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 단톡방은 점점 조용해졌고 다음 만남 약속을 잡자는 말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 만나 차 한잔하는 사이로 지냈으면 계속 좋은 사람들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의 근본적인 차이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패턴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산책을 해야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밤 11시까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2에서 3시간 만나서 차 마시고 헤어지니 이런 차이를 몰랐지만 여행에서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죠. 조금 조용히 해달라, 에어컨 온도 좀 높여달라, 불 좀 꺼달라 같은 작은 요청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웃고 넘겼던 것들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같은 나이대라고 해서 모든 분이 동일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도, 적금 규모도, 자녀들의 도움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쓰는 철학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여행 온 김에 좋은 식당에서 한 번은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은 그 돈이면 손주 용돈을 더 줄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을 넘어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성격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쟤는 생각보다 아끼기만 한다 또는 너무 허영심이 강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역할 분담의 불공평함이 세 번째 원인입니다. 여행은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항공권 예약, 숙소 섭외, 렌터카 대여, 맛집 찾기, 일정 관리까지. 보통 한두 명이 이런 일들을 도맡게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나는 인터넷 잘 몰라서 같은 말들이 오가다가 결국 준비한 사람은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는 네가 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우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작은 불공평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감정적 여유가 부족할 때 나오는 무심한 말들이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은 정말 느리시네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같은 말들은 평소에도 농담처럼 주고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일정에 쫓기는 피로감, 예상과 다른 상황들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겹치면서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듣는 말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이 더 예민해집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죠.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듯한 말투에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 새로운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문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모두 좋았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았던 일들, 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나눴던 즐거운 시간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단 며칠간의 여행으로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이 다른 색깔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여행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났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아름다운 추억보다 며칠간의 불편했던 기억이 더 강하게 남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종종 자책하십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좀 더 참을 걸 하면서요. 하지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젊을 때의 우정과 중년 이후의 우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에서 30대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의미한 만남의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박현숙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후 어색해진 네 사람은 결국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 현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여행 한 번으로 이렇게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사는 환경도 관심사도 가치관도 모두 달라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네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숙 씨는 손주 돌보기에 바쁜 상황이었고 정미 씨는 남편과 함께 등산 동호회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새로 시작한 서예 클래스와 성가대 활동으로 일정이 빡빡했고 수진 씨는 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느라 주말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는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서 공통 관심사를 찾기가 어려워졌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현숙 씨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은퇴 시기, 자녀들의 독립 시점, 배우자의 상황,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예전처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취미나 관심사도 개인차가 커집니다. 어떤 분은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 배우기에 바쁩니다. 종교 활동에 전념하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 속에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 긴 시간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동년배 중에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시간을 투자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없는 관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성숙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신 남은 관계들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외로움이나 고독감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우리가 이제야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할 때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거나 누군가를 의식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속 의존증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본능적인 욕구 말이죠. 이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본능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강박,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진정한 내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존증에서 벗어나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4가지 공통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서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물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지만 자신의 행복이나 안정감을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줄 알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먼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느낄 때 무작정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거리를 조절할 줄도 압니다. 결과적으로 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로 채웁니다. 독서,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내면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야 시작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서 산책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보다 혼자일 때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그런 걸 왜 해? 라는 말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도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를 더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60대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거나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혼자 떠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고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고 좋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비난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내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 기쁨을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잘됐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를 해주는 사람, 비교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또한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래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성공했을 때도 원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같은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그 관계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관계가 가깝고 친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거리두기의 기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로에게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과 취향을 존중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인정해 주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고 실망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겠구나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친구가 모든 순간에 완벽한 이해와 지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만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건강한 접근법입니다. 결국 평생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지만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겠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 아닌 진짜 내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거나 무료한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차를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무엇이 필요해? 어떤 것이 좋았어? 같은 질문들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살피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만나는 인연들은 기존 관계와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만난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관계들은 더 편안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나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의 한정된 인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관계를 맺을 때는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진정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똑같이 혼자 있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선별적인 관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의미한 만남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럽지만 나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진정한 나와 만나고 내면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후반기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해도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의 비밀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